누군가는 한 그릇의 밥상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 공공화장실에서, 또 누군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순간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꿉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4명의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 이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깨달음을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에 숨겨진 특별함을 발견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스토리를 이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온 클레르라고 합니다. 파리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저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패션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디테일에 신경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의 작은 차이도 잘 발견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답니다. 제 여행 스타일은 항상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방문할 장소의 역사와 문화를 미리 공부하고 할 일과 볼 것들을 꼼꼼히 리스트업하죠. 하지만 한국 방문은 달랐어요. 갑작스러운 출장이라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당시엔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몰랐어요. 한국이 저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그리고 그 인상이 어디서 올지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오로지 출장 목적이었어요. 3박 4일 짧은 일정에 미팅이 빼곡했죠. 시간도 없고 특별한 기대도 없었어요. 사실 아시아는 처음이라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고요.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찾다가 우연히 서울 지하철역 공공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했는데 픽토그램이 너무 명확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고 안은 호텔처럼 깔끔했어요. 세면대 옆에는 고급 디퓨저와 손 세정제가 놓여 있었고 칸마다 휴지도 완비되어 있었죠.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은한 클래식 음악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장실 천장에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누군가 그 공간을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전 순간 멍해졌어요. 여긴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거지? 프랑스에선 공공화장실이란 늘 유료이고 사용하기 위해 50센트에서 1유로를 내야 하는데도 불편을 감수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파리 시내 공공화장실은 대부분 더럽고 휴지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씻으려면 수도꼭지를 몇 번이고 눌러야 하는데 물은 몇 초 동안만 나와서 제대로 씻기도 어렵죠. 우리는 그냥 공공시설이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 순간 파리의 릭상부르 공원 화장실이 떠올랐어요. 지난 여름 파리에 방문한 일본인 친구를 데리고 그 공원에 갔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친구는 화장실을 사용한 후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오더니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왜 공공시설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지? 라고 물었어요. 당시 저는 프랑스니까 그런 거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었는데 이제야 그 친구의 놀라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여러 곳의 화장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원, 백화점, 휴게소, 터미널. 놀랍게도 대부분 무료였고 모두 깨끗했어요. 심지어 산속 관광지 화장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 작은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 화장실도 깔끔했어요. 그곳 사장님께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손님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당연히 깨끗해야죠 라고 답하셨어요. 그 대답이 너무 단순하면서도 깊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강원도 오지의 한 휴게소였어요.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산속이었는데도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관리되고 있었죠. 심지어 꽃까지 놓여 있더라고요. 관리인 아주머니께 이유를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해서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라는 걸요.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관광 명소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화장실에서 말이에요. 단지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당신을 배려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전 공공이란 단어의 뜻을 다시 배웠습니다. 공공이란 건 단순히 많은 사람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배려와 존중이 담긴 공간이란 거죠. 한국은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걸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 느꼈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물을 때 저는 한국의 화장실 문화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은 웃겠지만 진심이에요. 일상의 작은 배려가 모여 한 나라의 품격을 만드니까요. 가장 작은 공간에서 가장 큰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인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불편함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프랑스로 돌아와서 제 경험을 SNS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특히 파리 관광청에서 일하는 친구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며 자료를 요청하더라고요. 한국의 공공화장실 경험은 제게 디자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저는 아름다움만 추구했는데 한국에서는 기능성과 배려가 디자인의 핵심이라는 걸 배웠죠. 이제는 매년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합니다. 물론 패션이 주 목적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그 배려하는 문화가 그리워서 오는 것도 있어요. 제 동료들은 도쿄나 상하이 패션위크를 선호하는데 저는 항상 서울을 고집해요. 왜 서울을 그렇게 좋아해? 라고 물으면 화장실 때문이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모두가 웃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한 번은 프랑스의 공공시설 디자인 세미나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공공화장실로 본 대한민국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주제로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흥미로워했고 몇몇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연구하기도 했답니다. 작은 공간이 큰 변화를 만든 거죠. 제가 배운 점은 진정한 디자인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 패션 디자인 작업에도 그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의 공공화장실에서 배운 교훈이 파리의 패션 컬렉션에 녹아들고 있는 셈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나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제이슨입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아시아 문화는 늘 저에게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저 대중문화 속 화려한 이미지만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한국 학생들과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지원했어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팬이었거든요. 한국 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복도에서 인사하는 문화, 교실마다 설치된 최신 전자기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모두 자기 자리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 급식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서고 쟁반을 들고 음식을 받았죠. 식판에 밥과 여러 반찬, 국까지 차려지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관심이 있어서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한 달치 식단이 미리 계획되어 있고 영양 균형까지 고려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급식실 벽에는 그날의 칼로리와 영양소가 적힌 식단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샌드위치나 피자 한 조각을 사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거든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패스트푸드 수준이고 영양을 고려한 식단은 거의 없어요. 함께 먹는 문화도 거의 없고요. 처음엔 한국 음식이 낯설어서 망설였어요. 김치는 너무 맵고 된장국은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먹어봐. 이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라며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처음 도전한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에 중독되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친구들에게 오늘 김치찌개 나오나? 라고 물어볼 정도가 됐죠.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웃고 반찬을 나누는 모습. 이거 먹어봐, 맛있어라며 친구 식판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캐나다에선 친구들이 각자 먹고 흩어지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선 모두가 함께 앉아 먹는 게 일상이더군요. 식사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 시간을 공유하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친구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에는 정말 많은 반찬이 있었어요. 이건 직접 담근 김치, 이건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나물. 각각의 음식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 경험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김치와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고 한국의 음식과 언어, 문화에 깊이 빠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 한 끼였지만 돌아보면 그건 마음을 나눈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 제게 한국은 함께라는 단어를 새롭게 알려준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한국에서 배운 함께 먹는 문화를 제 고향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시간이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얼마나 바뀌었는지 놀라워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보거나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거든요.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작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이슨의 한국 음식 탐험이라는 이름으로요. 한국에서 배운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처음엔 친구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답니다. 특히 김장 도전기 영상은 10만 뷰를 넘었어요. 캐나다 친구들과 함께 김장을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에게 종종 왜 그렇게 한국에 빠졌어?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인들은 음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마음도 함께 나누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 대답하죠. 한국의 식탁에서 배운 함께의 가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며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답니다. 한국 학교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급식 시간 후 모두가 함께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청소 스태프가 따로 있는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했죠. 한국 친구들과 김밥을 만들어 소풍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의 도시락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음식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그걸 함께 펼쳐 나누는 과정이 마치 의식 같았어요. 토론토에 돌아가서 한국식 밥상 문화를 가족에게 소개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모여 제가 만든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먹으며 일주일 있었던 일을 나눠요. 한국에서 배운 문화가 제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소피입니다. 직업은 여행 작가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죠. 20개국 이상을 여행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3권의 여행 에세이를 출판했어요. 여행 작가로서 저는 늘 새로운 문화와 경험에 열려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때로는 계획에 없던 일이 가장 값진 추억이 되기도 하죠. 몇 년 전 한국 여행 중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그 경험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일본과 중국만 여행할 계획이었는데 친구가 한국도 들러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추천해줘서 급히 일정에 추가했죠.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떤 여행 가이드북에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라고 소개되어 있기도 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동안 보이는 풍경이 베를린이나 뮌헨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호텔 체크인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카페와 식당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서울은 언제나 활기찼죠. 여행 4일차 갑작스럽게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점점 열이 올라 걱정되더라고요. 외국에서 아프다는 건 여행자에게 최악의 상황 중 하나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의료 시스템도 낯설고 혹시나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일정이 완전히 엉망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독일의 의료보험이 한국에서도 적용될지 확신이 없었어요. 호텔 직원에게 근처 병원을 물어봤어요. 솔직히 많이 걱정됐습니다. 외국에서 아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니까요. 여권 하나 들고 언어도 잘 못했죠. 독일에서는 갑작스러운 진료는 응급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데 응급실은 또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거든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고 영어도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야 하고 비싼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호텔 직원은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한국은 병원이 정말 편리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관광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시스템을 좋게 말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실제로 제 경험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호텔에서 추천해준 곳은 동네 의원이었어요. 한국식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작고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독일에서 병원은 보통 크고 위압적인 건물이라 이게 정말 병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깔끔한 실내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어요. 리셉션에서 영어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 당황할까봐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권만 있으면 진료 가능해요. 보험은 나중에 독일에서 청구하시면 돼요라고요. 저는 독일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 서류 작업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하지만 접수부터 진료까지 단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독일이었다면 최소 몇 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영어로 증상을 물어봐 주셨고 진료가 끝나고 나니 바로 처방전을 프린트해서 주셨어요. 간결하고 명확한 처방전이었죠. 너무 익숙하지 않은 친절과 속도에 저는 멍하니 나왔어요. 베를린에선 예약 없이는 2주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신속한 처방 시스템이라니. 독일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이 일상인데 말이죠. 약국에서도 영어로 약 설명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약봉투에 영어로 메모까지 써주시더라고요. 식후 30분, 하루 3번 같은 기본 정보부터 열이 계속 나면 다시 병원에 가세요라는 조언까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의료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란 걸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을 소비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곳.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효율성과 친절함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에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베를린에 돌아와서 제 경험을 글로 썼어요. 15분의 기적 한국 의료 시스템 체험기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독일 독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분명 특별 대우였을 거야 라고 했지만 한국 친구들은 그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효율성과 따뜻함이 그리워서이기도 해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아팠을 때 경험했다는 건 역설적이지만 행운이었습니다. 제 최근 책 세계 의료 시스템을 여행하다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장이 가장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독일 공영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었죠. 정말 15분 만에 진료가 끝났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네. 그리고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한국의 일상이라고 대답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쓴 제 기사를 읽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독일 의사들도 여럿 있어요. 그들은 귀국 후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며 병원 시스템 개선에 참고하고 있다고 해요. 작은 경험이 이렇게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요즘은 아플 때 갈 만한 나라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아요. 웃기지만
여행 중 아프게 될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이죠. 저는 늘 한국을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그곳에서는 환자가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답니다.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숫자와 차트, 그래프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다 보니 사람보다는 데이터를 더 많이 보는 일상이죠. 저는 항상 효율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실용주의자였어요. 적어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작년 여름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어요. 일본, 한국, 대만을 돌아보는 3주 일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경유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2박 3일 짧은 일정이었거든요. 제 여행 일정표를 본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한국을 너무 짧게 잡았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볼 게 그렇게 많아?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례한 질문이었죠. 저는 아시아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 대만은 음식과 야시장, 그리고 한국은 글쎄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죠. 그저 강남 스타일과 삼성, 현대 정도?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한국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짧은 일정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저 관광객의 눈으로 도시를 둘러봤어요.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같은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죠. 모두 아름다웠지만 특별히 마음을 사로잡는 건 없었어요. 뉴욕에서 온 제가 보기엔 그저 또 다른 대도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든 첫날, 제가 한국에서 이틀 뒤면 떠날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던 것 같아요. 서울 둘째 날, 종일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어요.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제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포기했었죠. 현금이 꽤 있었고 호텔 카드와 운전면허증, 심지어 여권까지 지갑에 넣어두었거든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뉴욕에서라면 그냥 안녕, 내 지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분이 걱정 마세요. 한국은 안전해요.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 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그저 위로의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갑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하철 영무원이 제 명함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꼼꼼하게 봉인된 상태로 돌려주셨습니다. 현금 한 장, 카드 한 장 모두 그대로였어요. 그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지갑 하나였지만 신뢰라는 단어가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뉴욕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글쎄요. 다시 찾을 확률은 정말 낮았을 거예요. 다음 날 일부러 그 지하철역을 찾아가 영무원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은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쑥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한국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까지 포함해서 최고의 여행이라고 하자 웃으시더라고요. 한국은 물건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신뢰를 잃는 일은 드문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 저를 바꿨어요. 지금은 서울의 분기마다 출장을 오고 있고 심지어 한국 투자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팀으로 이직했어요. 제 동료들은 제가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해요. 저는 항상 지갑 하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과 정직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년 2달씩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이 빠져 있죠. 그리고 제 지갑, 이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또 잃어버린다면 아마 한국에서 잃어버리길 바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한국통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은 모두 저를 찾아와요. 제가 단순히 데이터만으로 한국 기업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해야 해요. 지난달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신뢰 경제학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칼럼을 기고했어요. 정직과 신뢰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많은 독자들이 공감했고 비즈니스 리더십 강연 요청도 여러 개 받았어요. 요즘은 한국의 기업 문화와 서비스 정신을 미국 기업에 접목하는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제 동료들은 지갑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세계관을 바꾼 계기였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이런 가치들은 실제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사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무형의 자산이죠. 저는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우리는 단지 한 번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한 입 베어 물었고, 한 걸음 걸었고, 한 번 도움을 받았죠. 그 작은 경험들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학교 급식 줄에 섰을 때, 아픈 몸으로 병원 문을 두드렸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을 때,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화려한 관광 명소나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작은 습관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관광 안내서에 나오지 않는,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마음에 남는 경험들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 깊이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을 준 특별한 장소로요. 그리고 그 특별함은 화려한 건물이나 진귀한 문화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있는 배려와 존중, 정직과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이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당신은 언제 한국을 새롭게 느끼셨나요? 혹은 외국인 친구에게 어떤 한국의 일상을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기억이 모여 만드는 한 편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영감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공유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